네, 영화계 134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베이비 드라이버입니다. 스미스 군이 선정을 했어요. 네. 네. 에드거 라이트 작품인데 평가도 대외적으로 들리기에 좋아 보여서 골라봤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댓글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개봉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진 않았는데 네. 댓글 평이 한 2개로 갈리더라고요. 굉장히 음악이 재밌다는 평, 센스 있다는 평이 굉장히 많았고 한편으로는 내용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다, 뭔가 진부하다라는 식의 댓글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씩 꼽자면 최성균이라는 분은 재미가 리듬을 타고 질주한다 이런 댓글을 남겼고, 썸머라고 하시는 분이 색다른 척하면서 클리셰 번복하기 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좀 재밌었던 댓글은 현태진 님이 GTA 하고 싶다 그런 댓글을 남겼고, 블랙 워즈라고 하는 분은 영화는 재밌는데 데보라 엄마 아빠는 미쳐 돌아가실 듯이라고 하는 댓글을 남겼어요. 굉장히 새로운 시선이라서 나 같아도 좀 미쳐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작품 기본 정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베이비 드라이버, 배급에는 트라이스타 픽처스, 제작사는 워킹 타이틀 필름스, 빅토크 프로덕션스, 그리고 MRTC, 제작에는 팀 베번, 엘릭 펠너, 니라 파크, 감독과 각본의 에드거 라이트, 편집에는 조나단 아모스, 폴 마크리스, 촬영에는 빌 포프, 음악은 스티븐 프라이스, 미술은 마커스 롤렌, 의상에는 코트니 오프. 그 외의 정보를 얘기를 해주시죠. 개봉일은 2017년 6월 28일로 네. 약 3달 전 정도에 미국에서 개봉을 했고요.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국제 온라인 영화상에서 편집 음향 편집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국제 온라인 영화상이라는 게 있구나. 로튼 토마토에서는 93%의 신선도를 기록했고요. 평점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탑 크리틱에서는 95%에 8.3이 나왔고 관객 스코어는 88%에 4.2점이 나왔습니다. 네.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 스코어가 86점, 유저 스코어가 8.0점이 나왔고요. 평균 8점에서 9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지금. 그쵸.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제작에 착수하게 된 거는 1994년이라고 합니다. 94년? 이때 계기가 된 거는 존 스펜서 블루스 익스플로전의 벨 바텀스라는 곡을 듣고서 음악 영화를 기획을 했대요.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야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됐고 2012년에 존 햄을 캐스팅하면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서 베이비 드라이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화 제목의 유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 있죠? 그 앨범에 수록된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곡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0월에 개봉하는 마크 웹의 작품 Only Living Boy in 뉴욕이라는 작품도 네.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에서 제목을 따온 건데 그래서 에드거 라이트가 이거를 두고 우리 같이 사이먼 앤 가펑클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 중에 핵심적인 게 에드거 라이트가 감독을 맡았던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이게 영국의 일렉트로닉 듀오인 민트 르와이알이 2002년에 낸 노래가 블루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뮤직비디오를 에드거 라이트가 연출을 했죠. 이 노래 자체가 은행 강도에 대한 내용이고 강도질하다가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뭐 그런 노래래요. 그리고 주인공 자체가 드라이버고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걸로 영화로 아이디어를 확장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 뮤직비디오는 참고로 극 중에서 베이비의 집에 TV에서 프로그램들이 이거저거 나오잖아요. 그때 장면 일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에드거 라이트 감독은 본격적인 촬영이 들어가기 4년 전부터 이 영화의 OST들을 선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5개를 정했고 이것들의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먼저 정해놓고 영화의 구체적인 기획을 진행했다는 것. 이외에 캐스팅 이야기를 해보면은 릴리 제임스 같은 데보라 역은 원래 엠마 스톤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라라랜드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면서 릴리 제임스에게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영화의 설정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영화의 주인공인 베이비가 선글라스하고 아이팟이라는 아이템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맨날 착용하고 다니고 근데 이 제품 중에서 아이팟 클래식이
굉장히 중요한 소품인데 그쵸. 이게 2004년부터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쵸. 세트 감독이 결국엔 2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100개 정도의 중고 아이팟 클래식을 한꺼번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쵸. 소품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약 150대의 차량이 동원됐다고 하고 차량 선택 기준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 당하는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차량들이 다 베이비가 도난해서 쓰는 차량들이잖아요. 그쵸. 대포차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도난을 가장 많이 당하는 차량들을 선별을 했다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영화는 에드거 라이트 영화 중 최초로 미국에서 촬영된 영화인데 원래 LA에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촬영지가 애틀랜타로 결정된 이후 실제 배경도 애틀랜타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스태프들도 지역 출신들 위주로 고용을 했고 추격신도 그 지역의 트랙에 맞게 다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 추격신 같은 경우도 동선이 끊기는 경우가 단 3번밖에 없는 영화죠. 그래서 애틀랜타의 실제 지형들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그리고 CG도 거의 안 썼다고 합니다. 그린 스크린 한 번만 썼다고 하고 이 배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연 배우인 엘고트가 운전을 5개월 동안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운전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과시하면 안 돼. 그 외에 극중의 주인공인 베이비가 TV 채널을 돌리는 도중에 몬스터 주식회사가 패러디된 경우가 있어요. 그쵸. 이게 몬스터 주식회사가 디즈니가 처음으로 레퍼런스를 허락한 R등급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그쵸. 베이비가 쓰는 대사 중에서도 몬스터 주식회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캐릭터 설정의 일부로 베이비가 이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에드거 라이트가 실제 경험을 살려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이미 폭스와 친분이 두터운 바브라 스트레이샌더도 앓고 있는 증상이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또 영화에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가 차량에서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아이팟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에드거 라이트는 답변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쓰면은 위치 추적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이팟을 사용해야만 베이비 같은 인물이 도난 차량을 이끌고 다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팟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투지폰을 쓰는 이유랑 같네. 그리고 베이비가 소유하고 있는 선글라스와 아이팟들도 구매한 게 아니고 다 훔친 거라고. 훔쳤다고? 영화상에서? 그러니까 베이비가 그 아이템들을 돈 주고 구매한 게 아니고 자동차를 훔치면서 곁다리로 훔치게 된 거죠. 득템했구나. 왜냐하면 자동차를 훔치면은 그 안에는 선글라스나 아이팟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 12살 때부터 자동차 훔치면 그런 거 많지 않겠느냐 라고 에드거 라이트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의 양아버지 조셉을 연기한 배우 CJ 존슨은 실제 청각장애인이고요. 이외에 동양인 빈지털이 JD 역할을 맡은 배우 레니주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2017년 초에 에드거 라이트가 자기 영화에 메릴 스트립이 나온다고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트위터로. 근데 알고 보니까 메릴 스트립이 출연하진 않고 TV 화면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걸로. 은근히 관종기가 있어. 그리고 에드거 라이트 본인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죠. 원래 이거는 라이트가 트위터에서 밝히기로는 이거 편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영화상에 그대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인 케빈 스페이시와 앤서 엘고트는 억만장자 소년 클럽이라는 영화에 또 함께 출연합니다. 앞으로 나올? 우리는 팀이라는 영화상의 대사가 헛말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 영화에 영감을 준 영화로는 1978년작 더 드라이버, 1987년작 레이징 아리조나, 이거는 코엔 형제의 작품이죠. 그리고 1980년에 나온 더 블루스 브라더스, 그리고 1989년에 나온 라이딩 빈 등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강도 사건 중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인물들이 오스틴 파워 마스크를 착용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케빈 스페이시가 2002년에 오스틴 파워즈 관련된 영화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악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우 개그를 의도한 거죠 이것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다른 영화들을 많이 인용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를 패러디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그 정도 트리비아는 좀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 및 스텝 소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은 에드거 라이트, 감독과 각본을 같이 했죠. 네. 전작으로는 A Fistful of Fingers, 새벽의 황당한 저주, 뜨거운 녀석들, 스콧 필그림 대 더 월드, 그리고 지구가 끝장나는 날 등이 있네요. 네. 1974년 도시주 풀에서 출생했고요. 본머스 폴 예술대학에서 오디오 비주얼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초딩 때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에 무자본 장편 영화 A Fistful of Fingers를 제작 연출했죠. 네. 그리고 재능을 인정받아서 파라마운트 코미디 채널로 스카웃이 됐고 그때 매쉬 앤 피 같은 여러 단편들을 감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BBC로 이적하게 되고 여기서 이런저런 코미디 시리즈물을 제작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한 건 스페이스드라는 작품을 드라마로 만들면서고 2004년 새벽의 황당한 저주 이때부터 사실 프로 영화 감독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네. 그 정도로 커리어는 정리할 수 있고 재밌는 작품들 많죠. 뜨거운 녀석들도 있고 새벽의 황당한 저주도 말도 안 되게 진행하는 영화잖아. 그쵸. 이야기를 예상치 못하게 잘 전개시키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녹여놓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도 좀비랑 대중이랑 가족에 대한 그림이나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믹스시켰다는 생각도 들었고 뜨거운 녀석들은 뭐 아주 리듬 자체가 경쾌하잖아.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악당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악당이었고 그 사람들이 악당인 이유가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였고 그런 황당한 설정들이 말도 안 되게 잘 짜맞춰지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감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황당할 정도로 고어하기도 하지. 그쵸. 예. 존나 터무니없는 영화라서 깔깔대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잔인한 장면 나와. 그니까 아이스크림 콘 먹고 있다가 피가 낭자한 장면을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 극과 극이잖아. 아이스크림 먹다가 피가 낭자한 화면 자체가 그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쓴다는 느낌이 참 재밌지. 마치 팬케이크 썰어버리듯이 사람을 썰어버리지. 그쵸. 그리고 참 음악도 다 찾아보고 의미를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음악이랑 참 영화랑 잘 어울리게 끼워 넣는 감독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분위기를 잘 살리지만 음악을 통해서 음악에 담겨있는 가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과 상황이 어울리게 만드는 감독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번 작품에는 그런 거에 힘을 많이 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병맛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병맛의 핵심은 재치잖아. 얼마나 재치가 있느냐, 얼마나 기발하냐, 얼마나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잘하는 감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쓰는 문화가 제한적이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위장벽이 있잖아. 이 사람은 영국 쪽에 그런 개그들을 하는데 아시아 사람이 공감하지 못할 만한 장면들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 감독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다음으로는 촬영 감독인 빌 포프입니다. 전작으로는 매트릭스 리로디드, 스파이더맨 2, 3, 스콧 필그림 대 더 월드, 맨인 블랙 3, 정글북 등이 있습니다. 네, 정글북 때 다룬 적이 있어서 그때 다뤘던 분이다 라는 거를 상기시키고자 넣었고요. 뭐 이번에도 촬영은 괜찮았죠. 카메라 포지션 같은 것도 기괴하다거나 상계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꽤 있었잖아. 그래서 생경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나는 사실 에드거 라이트라고 하는 감독을 떠올렸을 때 카체이스를 잘할까라는 생각에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었거든. 왜냐면 그 전 작품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구도를 잡는 거는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체이스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빠르게 쳐내야 되는 그런 화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촬영 감독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정석적으로 뽑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하지도 않고 딱 카체이스 하면 떠올릴 만한 장면들이 굉장히 있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편집의 힘도 컸다고 할 수 있겠지. 이건 그러네. 편집 리듬 자체가 음악 리듬에 잘 맞추면서 초반부터 3개의 빨간 자동차가 부감으로 확 잡아주면서 빠져나가는 뭐 그런 쉽게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딱딱딱 배치되어 있어서 참 괜찮았고 초반에 그 커피 씬도 얘기했는데 그때 카메라 리듬도 시너지 효과를 잘 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 좋다는 게 깔끔하다 뭐 이런 거보다도 살짝 엇박이 있다는 느낌이 있지. 음악의 그 박자감에 맞춰서 이게 좀 더 빨리 진행돼도 될 것 같은데 살짝 끌었다가 다음 컷으로 넘어가고 살짝 끌었다가 다음 컷으로 넘어가고 그게 참 괜찮았던 것 같아. 네. 다음으로는 음악 감독인 스티븐 프라이스.
전작으로는 어택 더 블록, 지구가 끝장나는 날, 그래비티, 퓨리,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이 있었습니다. 그전 커리어가 꽤 화려해서 넣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BGM 트랙 리스트를 에드거 라이트가 다 뽑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분은 뭘 한 걸까 생각이 사실 음악 감독이 하는 게 BGM 트랙 뽑는 거 아닌가? 그치. 근데 뭐 그래비티 음악 감독이었던 거 보면 실력은 있는 사람이겠지 뭐. 그쵸. 자, 그럼 스텝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배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역의 앤셀 엘고트, 전작으로는 다이버전트 시리즈, 안녕 헤이즐, 인서전트 등에 나왔네요. 1994년생이고 뉴욕 맨해튼 출신이고 이남일녀 중 막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패션 작가, 사진 작가고 어머니는 오페라 감독입니다. 그리고 누나는 사진 작가, 형은 영화 편집자, 본인은 영화 배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훨씬 더 예술가에 가깝고 본인은 좀 더 스타에 가까운. 한편으로는 근데 또 외할머니가 노르웨이 레지스탕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도중에 독일군에 저항해서 싸웠다고 하고 노르웨이에서 살던 유태인 아이들을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으로 탈출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할머니가? 그런 예술가 집안답지 않은 가족사가 또 있다고 하고 앤셀 엘고트의 이름 자체는 사진사 중에 앤셀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것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한 건 12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연극 무대에 데뷔한 거는 리그렛이라는 브로드웨이 연극이 있대요. 거기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고트가 에드거 라이트하고 함께 내한을 지난달에 왔었는데 서울에는 2번째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밝혔고 꽤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DJ로 자기가 왔었다고. 진짜? 이 친구가 또 DJ 커리어가 있어요. 음악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번에는 영화 홍보차 온 건데 매우 기쁘고 매년 올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 음악 좋아하고 K-팝도 자기는 높이 평가하고 특히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고. 자기 방탄소년단하고 친구라고. 인터뷰 뒤에 몇 시간 뒤에는 또 만나기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위험을 또 실감할 수 있었던. 참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우리 방탄소년단. 빌보드 소셜 부분 1위를 차지했죠. 무려 저스틴 또트를 꺾고. 그쵸. 그래서 DJ 커리어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EDM을 내기 위해서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미 레코드 계약을 체결해서 커리어가 한 3, 4년 쌓였다고 해요. 그래서 음반도 몇 개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엄마 되게 싫어하겠다. 엄마는 오페라 쪽인데 DJ 쪽은 정반대 아니야. 천박한 시끄러운 음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팝 음악이지. 참 재밌는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네. 네. 다음으로는 닥터 역할을 맡은 케빈 스페이시. 절름절름. 그쵸. 절름절름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비슷한 역할을 좀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역시 아메리칸 뷰티가 아닐까. 참 재밌었어요. 벤치프레스 존나. 햄버거집에서 일하면서 단순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딸 친구에 혹해가지고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요즘엔 굉장히 하오카 그렇죠. 각광받고 근엄한 역할로 말이 필요한 배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는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후반부에 가서 너무 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아하긴 했어요. 네. 원래 케빈 스페이시가 코미디 배우잖아. 아마 코미디 배우야 원래? 코미디 배우로 데뷔를 했어. 그거 몰랐네 나는. TV에는 코미디 배우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자기가 간간히 코미디 섞어서 토크쇼 같은 데서 이야기할 때도 많지. 그래서 아마 그런 케빈 스페이시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캐릭터 변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도 얼탱이 없긴 했어 좀.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다음 배우는 버디 역할을 맡은 존 햄. 전작으로는 스페이스 카우보이,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 타운,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등이 있습니다. 영화 커리어는 대충 이런데 드라마에서 커리어가 화려하죠. 매드맨이라고 하는 에미상을 4연속으로 수상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주연 배우였고 1950년대 배경의 광고회사 이야기인데 거기서 프로페셔널 하면서도 위선적인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호연을 했죠. 그래서 꽤 인기도 많았고 근데 이 사람의 어두운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폭력 서클의 두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풋볼 장학생으로 텍사스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의 별명이 MC 해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서 사교 클럽을 운영하는데 이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운영되던 데였던 거지. 그래서 사교 클럽에 막 들어간 신입생한테 갑질을 한 거지. 그래서 신입생을 불러가지고 내 별명이 뭔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MC 해머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대니까 그때부터 존나 좁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때리는 건 기본이었고 배 탈 때 노를 쳤잖아. 그 노를 갖고 와가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존나 팼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콩팥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물에 쳐박고 옷을 벗기고 나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망치를 달고서 자기 별명이 MC 해머니까 망치를 성기에 매단 거지. 골 때린다 이 사람. 그래서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게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호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고 집유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물론 서클은 문을 닫긴 했는데 이후에 텍사스 대학을 자퇴하고 미주리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신분 세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배우로 데뷔해서 커리어를 승승장구로 이어나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네. 존나 댄디한 역할 맡는 이런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도 양아치긴 하지만 꽤 가오가 있는 그런 역할이잖아. 그치. 네, 뭐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분이네. 이거와 별개로 스포츠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고 풋볼부터 시작해서 골프, 농구 다 프로 수준으로 잘한다고. 뭐 그러니까 MC 해머였겠지. 임팩트가 장난 아닌데? MC 해머? 그 해머였단 말이야? 네. 네. 좀 무섭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달링 역할을 맡은 에이사 곤잘레스 총몽에 나왔습니다. 예. 나온 게 아니고 나올 예정이야. 나올 예정. 이게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이 내년에 총몽을 제작하는데 거기에 배우로 발탁이 됐지. 일본 일본 애니메이션 총몽. 그래서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가? 역할은 뭔지 모르겠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된 것 같아. 굉장히 섹시하게 나와가지고 원래는 가수고 가수야.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배우 커리어는 주로 드라마에 몰려 있어. 영화에도 몇 번 나오긴 했는데 할리우드 영화 경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멕시코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거의 찍었다고 보면 되지. 네. 어머니도 모델이었다고 하고 아버지는 12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2007년에 드라마 롤라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이때 16살이었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배우 커리어를 시작했고 이후에 지금까지 커리어를 쭉 이어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할리우드 영화에도 입성을 한 거고 이제 네. 앞으로 경력은 좀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배우로는 배치 역할을 맡은 제이미 폭스. 네. 제이미 폭스 영화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장고. 저는 레이를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음악 영화잖아. 그러니까 음악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수 커리어가 있거나 음악 활동이 있는 배우들을 우선적으로 섭외를 한 거지. 안셀 엘고트도 그렇고 에이사 곤살레스도 그렇고 이 제이미 폭스도 자기가 음반 낸 게 있거든. 그쵸. 그리고 레이도 했고. 그쵸. 레이에서 직접 노래도 할걸요? 뭐 릴리 제임스 같은 경우도 뮤지컬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 고려를 해서 섭외한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이미 폭스 연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뭐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눌하게 생겼는데 이게 말이 달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스가 생기는 그런 거 같아. 다음으로는 데보라 역할을 맡은 릴리 제임스. 네. 전작으로는 런던 콜걸벨, 타이탄의 분노, 브로큰, 신데렐라,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 전쟁과 평화, 아티깁셉션, 다키스타워, 맘마미아 등에 나왔습니다. 맘마미아하고 전쟁과 평화는 출연 예정이고 아. 보면은 뮤지컬이나 고전극에 많이 나와요. 신데렐라에 신데렐라도 나왔고 커리어를 굉장히 화려하게 쌓아나가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가 생각보다 있어요. 1989년생이고 상대역인 앤서 엘고트보다는 5살이 많죠. 그리고 에이사 곤살레스보다도 1살이 많고 꽤 동안이라고 할 수 있고 제딩빌 나오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등장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와서 첫 씬부터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등장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주인공의 리액션도 그렇지만 배우 자체가 워낙 동안이라서 이쁘게 생겨서 확 끌어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웨이트리스 뭐 이런 거에 딱 맞는 이미지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미인이긴 한데 화려하거나 요란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평범하게 미인인 케이스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외모 자체는 잘 섭외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엠마 스톤이 이 영화에 나왔으면 참 안 어울렸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포스가 세. 눈도 엄청 크고 너무 알려졌어. 그래서 두 배우 다 작품을 서로 잘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홍골 씨 A자를 자기 가슴에 때려박는 사람이 엠마 스톤의 성격인데 참 여기랑은 안 어울리지. 그치. 톡톡 튀는 성격인데. 그치. 그래서 릴리 제임스 오웬 씨 어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으로는 마더 역할의 스카이 페레이라, 전작으로는 퍼티 힐, 그린 인페르노, 엘비스 대통령, 더 트러스트 등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베이비 엄마 역할로 나왔죠. 극적 비중이 높진 않은데 이 사람도 가수예요. 싱어송라이터고 모델이기도 하고. 다 가수야. 한국화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드래곤의 블랙이라는 곡에 피처링을 한 적이 있거든. 아, 피처링을 했어? 영어 버전. 그래서 한국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이 영화가 은근 한국하고 관련된 게 많아. 저 앤서 엘고트도 방탄소년단의 베프고 한국계 배우도 나오고. 너무 엮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너? 지드래곤 친구도 나오고. 아니 너무 엮어가는 느낌인데. 에드거라이트도 내한도 했고. 네, 그렇답니다. 네. 다음 배우로는 CJ 존스. 네. 이분은 베이비의 양부로 나왔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청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 연기를 이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더라고. 홈페이지도?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들 뭐 후원하고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 우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네. 자, 그러면은 베이비 드라이버 1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